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이번에 할 부분은 바로 이제 contract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계약법에 대한 부분이겠죠? 계약법.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좀 짧게 볼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제작이 된 목표 자체가 두 가지 컨셉으로 실제 가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 법을 전공한 사람과 네,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지금 사실은 제작을 좀 했습니다. 보면은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사실 법의 용어를 아시면 좀 더 편하시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청약이라는 표현을 딱 했을 때, 그냥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게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승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컨셉을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면은 그대로 이해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도화지가 백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백지인 거죠, 백지. 백지에서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청약이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뭐 승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아무래도 하나하나 개념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전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처럼 어차피 쓰려는 거기 때문에 그 백지 도화지에다가 새로 개념을 써 내려갈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어 같은 거를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을 전공하신 분들 어차피 기본적인 법 용어를 다 아시니까 좀 넘어갈 건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뭐 동일함과 차이점 여부 이런 것들을 주로 좀 포인트를 잡는데 아마 제가 시간을 좀 더 썼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 목적이 있겠죠. 지금 이 수업을 들은 분들은 제가 나누기에도 이렇게 두 가지로 사실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로스쿨이 있겠죠. 로스쿨, 러스쿨이겠죠. 러스쿨. 미국의 로스쿨을 이제 진학을 하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JD가 있거든요. 붙였을까요? 슬래시 말고 JD를 하거나 아니면 LLM이 있겠죠. 뭐 이런 과정을 밟으려고 가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에는 로스쿨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공부를 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공부에 대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bar exam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곧장 실전에 대한 부분, 실전에 대한 걸 가기 전에 기초부터 닦고 갑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정말 이제 흥미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미국에 대한 계약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특징들, 미국 계약법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얘기 위주로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한국법 얘기를 좀 간단하게 꺼내볼까요? 한국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이라는 것들이 크게 있죠. 그래서 민법에는 굉장히 여러 개 많죠. 예를 들면은 공부를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셨을 테니까 한국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뭐 총칙부터 해가지고 기타 등등 해서 이거 보면은 물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채권도 있고 또면 이제 뭐 법인이 있겠죠. 뭐 법인이라든지 뭐 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보호. 왜냐하면 채무자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막 안 주고 뻗팅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심에 관련된 부분 등등.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개인의 일상사겠죠. 개인이라든지 회사 등의 일상사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이 정말 다 다뤄진 게 민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민법이라고 통으로 된 건 아니고요.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따로따로 뜯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이제 restatement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restatement contract이라는 게 있습니다. restatement contract 이렇게 써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뭐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restatement contract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restatement of torts라 그래서 이거는 계약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 커먼 러를 모아두는 겁니다. 판례들을 모아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고요. restatement of torts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불법행위겠죠.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혀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도 있을까요? 뭐 restatement of agency 즉 저희는 대리인에 관한 부분, 뭐 표현 대리부터 또는 뭐 여러 가지 대리가 있겠죠. 표현 대리라든지 기타 등등 대리도 있을 텐데 그 대리인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라는 판례를 모아봤어요. 기타 등등. 굉장히 사실은 많은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테이먼트들이 하나가 다 합쳐진 내용들이 약간의 민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일단은 컨셉을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관심 있는 건 사실은 뭐냐면 컨트랙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채권에 대한 부분에 좀 해당이 돼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총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당이익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정도가 바로 이제 contract law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불법행위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뜯어져 있겠죠. 미국은 아까 보시다시피 톨츠라 그래서 따로 뜯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든지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 나눠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한국은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한국을 모른다 그래도 저희는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저 컨셉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이걸 보시면 좀 상당히 좀 신기하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다 보시다시피 restatement contract이라 표현했고요. 이 common law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미국의 법에서는 미국에서 contract law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바로 판례로 이루어진 판례법이라는 게 남아 있을 거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black letter law. 그래서 실제로 써져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거를 실정법이라 할까요? 그냥 판례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코드라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코드라든지 액트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판례법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은 바로 common law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common law. 그러면 자, 이게 좀 미국의 재미있는 시스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이트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저희가 알고 있기는 50 states가 있다라고 저희는 외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트를 여러분이 하나의 나라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각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켈리 같은 경우 어떨까요? 켈리 같은 경우는 켈리라는 하나의 나라, 뭐 일본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위에는 뭐 오레건이라든지 또는 그 위에는 워싱턴 스테이트 어때요? 각각의 다른 나라라 뭐 중국, 일본, 북한, 북한 나라 북한? 나라로 치진 않죠. 아직까지는 서로 나라로 보지 않고 불법 점거단체로 서로 보고 있으니까 뭐 한국, 그 다음에 뭐 일본, 뭐 몽골, 뭐 중국, 기타 등등등등 이런 식의 각각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법부에서 일종의 판결을 내린 거겠죠. 그거를 잘 정리한 게 저희는 커먼 러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각 주마다 또 정리해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또 정리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이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뒤에서 보겠지만 어떤 단체가 이거를 만들어서 정리했습니다. 판례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 판례들 정리된 거를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바로 restatement of contract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좀 의아한 게 있겠죠. 여러분, 혹시 판례를 정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법이 된다는 거는 입법부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든지 또는 저희가 뭐 법률이 있으면 법률은 입법부에서 통과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밑에 있는 뭐 부령 그래서 우리는 뭐 시행령 그렇죠 규칙 등이 있을 겁니다. 시행령 또는 규칙들이 아마 쭉 될 거예요. 대통령령이 아마 시행령으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규칙들이 아마 부령들이 규칙으로 아마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여러분이 익숙하신 법일 거예요. 결국 법이라고 되려 그러면은 입법부에서 뭔가 통과되는 게 우리가 법률이라 돼서
헌법 다음으로 강력하게 볼 건데 그거는 역시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동일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사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걸 단순히 정리했다. 사법부에서 만든 것을 정리해서 이거를 법으로 치겠다? 그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여러분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테이먼트라 저희는 적긴 하고 리스테이먼트를 배우기는 해요. 하지만 그 리스테이트먼트 내용 중에 일부를 어떻다? 각 스테이트에서 사이테이션, 바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콜트에서 사이테이션, 인용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리스테이먼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깊고 자세하게 엘리멘트, 요건들이 쭉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어떻게 적용된 사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사례를 통해서 이 스테이트에서는 5개의 요건 중에 3가지를 반영했구나. 5개 중에 어떤 스테이트는 5개를 다 반영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드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때는 이제 입법부죠, 입법부. 입법부에서 통과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은 입법부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대한 입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에 대한 입법부가 있어요. 그리고 연방정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입법부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진 건 아시죠? 세넷과 House of Representatives 나눠지게 되고요. 스테이트도 다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테이트 세넷이랑 스테이트 House of Representatives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연방에서 통과된 입법부 통과된 연방 법률이 있는 거고요. 주에서 통과된 주 법률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UCC2라고 봐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코드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치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게 아닌가라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좀 살짝 다릅니다. 자, 뭐냐면은 미국이 딱 50개 주가 있다 그랬죠. 각각의 나라의 법이 너무 달라요. 하지만 물품들은 어때요? 각 스테이트마다 물품들은 서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이 다 다르면 사실 물품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좀 비용도 많이 들겠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이 맞나 아니나 다 따져봐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뭘 하기로 했냐면은 유니폼 커머셜 코드라는 거를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커머셜 코드에서 1번부터 쭉쭉쭉쭉 나와 있어서 번호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배우는 거는 바로 이제 2번을 배우게 됩니다. 2번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뒤에서 보겠지만 상품에 관련된 거. 정확히는 탱즈버그시거든요. 탱즈버그.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겠죠. 탱즈버그에 대해서는 UCC2라고 이거에 대한 sales. 판매에 대한 거는 UCC2에 따라서 우리가 좀 통일하게 만들자. 일정 통일된 법안을 만들자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추천해서 만드는 거고요. 각 스테이트마다 뭘 했다? 어답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민법 쪽이기 때문에 연방에보다는 사실은 주법원 쪽에 훨씬 더 많이 가깝게 갑니다. 왜냐 개인의 일상사에 대한 부분들은 스타튜트 주법에 따라서 주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에 있는 입법부가 뭐 했다? 바로 adoption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채택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스타튜트 보시게 되면은 섹션 84-1에-101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요 얘기하는 UCC2에 대한 내용들이 어답션 됐다 부분이 나오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따로따로 배워야 하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자, 한국 민법을 보시게 되면은 따로 이 거래 대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는 거는 없어요. 즉, 거래 대상이 부동산이다. 거래 대상이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핸드폰, 뭐 랩탑처럼 물건이다. 또는 서비스다, 용역이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서를 다르게 씁니다. 계약의 요건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없어요. 대신 민법에 보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거래되는 품목보다는 아마 그 거래 형태죠. 거래에 대한 형태들 또는 거래 방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은 당연히 증여, 매매, 교환 이런 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법으로 2개 크게 나눴을 때는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탱즈버그츠 같은 경우, 즉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물건들이겠죠.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시게 되니까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겠죠. 뭐 태블릿 PC.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던지 간에 지금 눈에 보이는 잡히는 것들을 우리가 탱지블 굿즈라고 한다고요. 그건 UCC2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탱지블 굿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뭘까요? 바로 이 커먼러에 적용이 된다라는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닌 바로 탱지블 굿이 아닌 뭐가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역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서비스라고 그러겠죠. 서비스가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게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겠어요. 부동산. 리오 프로퍼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커먼 러에 적용이 되고요. 우리가 아는 동산이겠죠. 예, personal property. 요런 경우 personal property 동산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웬만한 경우는 다 UCC2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법이랑 미국법의 차이도 사실은 볼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컨셉을 쭉 따라갈 건데, 만약 이제 법에 관련된 이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법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에 대한 강의는 이 비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었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 강의를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오로지 미국법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쪽으로 제가 강의랑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일단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한국은 기본 컨셉은 바로 이제 mutual agreement죠.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은 계약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셀러가 있고요. 여기 있는 바이어가 있습니다. 어떤 차가 있는데요. 중고차가 있다 칠게요. 중고차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10,000에 셀러는 팔 생각이 있었고 바이어는 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 합의만 되면은 뭐가 됐다? 그 시점이 얘 갖고 굳이 청약을 주고 그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즉 오퍼를 주고 어셉턴스를 할 필요 없이 둘 다 동시에 오퍼를 날리더라도 둘 다 동시에 오퍼를 날리더라도 우리는 교차 청약이라고 그러죠. 하더라도 합의가 됐으니까 계약이 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컨셉이 되겠죠. 또는 증여라고 하겠습니다. 증여. 증여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겠죠. A라는 사람이 주로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자녀한테다가 어떻게 할까요? 일방적으로 뭔가 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차를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서로 합의가 된다면은 뭐로 보겠다? 계약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런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가 계약을 어겼을 때 뭐 배상이 되냐 안 되는 요건은 이제 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보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만족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셀러는 바이어한테다가 뭘 청약을 반드시 줘야 되고요. 바이어는 이 청약에 대해서 반드시 승낙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그걸 어세턴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뭐가 필요하다? consideration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뒤에서 대가라는 표현으로 제가 쓸 겁니다. 물론 다른 표현도 있어요. 뭐 bargain for exchange, 뭐 legal detriment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봤을 때 대가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약과 승낙과 대가 요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바로 미국에서는 계약이라고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청약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승낙인지 아닌지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왜냐면은 승낙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요.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어떤 대가라는 부분의 포인트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요건들이 다 만족이 돼야지만 계약으로 처진다라는 특성이 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좀 더 볼까요?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은 한국의 경우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부동산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는 등기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미국은 저희가 물론 이거는 이제 물권법에 가서 제가 다루겠지만 계약법에서는 다루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물권법에서는 미국이 반드시 그 부동산이 등기가 돼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보지는 또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서 약간 좀 그 부분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있어서도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계약에 있어서 되게 다른 게 미국에서는 커먼웨이에서 반드시 글로 남겨야 됩니다. 글로만, 서면으로만, 즉 서면으로만 계약을 하세요라는 게 있고요. 서면이 아닌 것도 괜찮아요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면으로 반드시 체결해야 될 계약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커먼러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UCC2도 있습니다. UCC2에서도 다루는 부분이 있고 이제 커먼러에서도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글로 담기는 계약과 구두 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웬만한 건 사실은 다 구두 계약이 되는데 커먼러에 해당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몇 가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으로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반드시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어때요? 글로 서면으로 계약 남기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을 남기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건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방법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손해배상의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으로 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항상. 항상 돈으로 배상을 받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당연히 우리 보면 뭐 이행손해라 그러죠. 이행손해라든지 아니면은 특별손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손해. 이건 이제 한국법을 배우신 분들은 이게 대충 무슨 소리인지는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도대체 뭘 배상을 할까라고 하는데 이행손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가 기대했던 이익만큼은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특별손해라는 거는 기대 이익은 아니지만 상대가 분명히 나의 피해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었다. 내 피해죠. 내 피해를 상대가 알 수 있었다. 근데 이 피해 금액이 상당히 좀 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expected profit이 아니라 상당히 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추가로 요청하는 게 이 두 가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두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요. 추가로 또한 무언가가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시던트 데미지라는 것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볼 건데 일단은 크게는 돈으로 배상을 받고 하나는 행동을 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페시픽 퍼포먼스는 뭐뭐 하라라 돼요. 근데 이거는 돈을 배상하라라는 청구 취지가 하라 부탁하는 거죠. 돈으로 배상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돈으로 배상하라라는 거라면 이거는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보세요. 행동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넘기라 라든지 뭐 스탬 컬렉션 된 거를 넘기라 라든지 특수한 물건을 주로 넘기라 라는 걸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퍼스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되진 않겠죠. 왜냐면은 그 사람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다 다른데 그 사람 보고 과외를 하라, 근로를 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면 제대로 퍼포먼스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행동하라라는 부분은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라가 있다면 하지 말라는 것도 있겠죠. 이것도 금지 명령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뒤에 가서 레메디 항목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의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법을 좀 전공하신 분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아마 전공하신 분들 중에는 실제 로펌에서 근무하시거나 회사에서 근무하시거나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겹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기초가 좀 필요한 분들은 차근차근 다뤄주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잘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